서울시 부의장님을 하고 계시는 우리 난수 부의장님께서 초성화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 후보 이재명 국회의원님의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자, 밖에 보니까 아예 문 안으로 못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여기 앞에 여기 앉으셔도 되고요. 시간 있으니까 단상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 앞에 좀 비었으니까 앞으로 오시죠. 저 문 쪽에 좀 뒤에 못 들어오는 분이 계셔서 저 앞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세요. 자, 앞에 가세요.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원래 뭐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세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앉으세요. 편하게 아무데나 앉으세요. 앞으로 오셔요. 네, 이게 서 계시려면 아직 많이 앞으로 와서 앉으셔요. 괜찮아요. 네, 이게보다 크게 낫겠어요. 앞으로 와서 앉으셔요. 네, 맞아요. 앞에가 훨씬 더 시원합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까 오른쪽에도 좀 보세요. 저기 앉으신 모양도 좋고요. 네, 이게 저기 앉아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자, 오른쪽도 좀 보세요. 균형이 안 맞았으니까 왼쪽으로 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저쪽에 앉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른쪽이도 오른쪽이도. 네. 자,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여러분들을 좀 많은 분들 한꺼번에 뵌 게 촛불혁명 당시에 순천에 비 오는 날, 네, 제가 이게 여러분들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같이 했던 분들 계세요? 네, 저요. 그렇게 많이 겹치진 않네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또 8.15죠. 8.15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은 역사의 한 날입니다. 어제가 아마 그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는데 정부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수 순천은 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아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순 이러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총을 든 군인들이에요. 자, 이제 저는 대학 가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사실 몰랐고 무슨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명칭을 들으니까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렇게 뭐 인간이 학살하다 어떻게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 후에 제주 4.3과 또 여순 무슨 이 사건 이 일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여순 사건 반란자만 뺐군요. 여순 사건 여순 사건 하기도 좀 그렇죠. 이것도 아마 역사적 규명을 통해서 이름도 좀 명칭도 바꿔야 될 겁니다. 이 두 사건들의 그 연관성이나 또 우리의 아픔이나 특히 민중들이 겪은 그 고통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근데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사실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아주 핵심적인 과제 하나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가지고 언제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살아있다면 처벌하고 또 민사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언제나 인정하고 당연히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이 국가의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학살하거나 국민을 고문하거나 국민을 사건을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폭력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처벌된다라는 점들을 주시시켜서 감히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억울한 환경에서 피해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생명을 뺏으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면서 나의 사적인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고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죠.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사람이란 참 희한한 존재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잔악해질 수도 있구나 나의 자만한 이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우주의 무게를 가진 생명을 뺏어버릴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그걸 알게 됐죠. 그것도 대표적인 게 광주 5.18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일도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평생 군인으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조금 더 권력을 한 번 더 누려보겠다고 더 큰 권력 가져보겠다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 어쩌면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자신의 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그렇게 수백 명씩이나 학살하고 그렇게 가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언제나 억압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이 있으면 자유롭게 행사해서 그게 비록 타인에게 폭력의 결과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진정한 자유다.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내가 가진 부가 내가 만든 것인데 내가 그거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뭔 잘못이냐. 이걸 막는 게 억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각자 알아서 해석하기로 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 때는 따로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함께 사는 것이고 또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선, 규율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헌법, 법률, 그리고 원칙, 상식, 윤리, 도덕 그런 거겠죠. 우리는 그런 걸 정해놓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나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을 억압하면 안 된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이죠. 근데 과연 실제로 세상은 그런가? 저는 대다수의 압도적 다수의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걸 잘 지켜요. 과한 욕심을 내지도 않고 나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타인을 억압하는 일을 하지 않죠.
자신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걸 헌법이 보장했다고 하니까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스피커로 이상한 노래 욕설 이런 거 틀어가지고 잠 못 자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조용히 좀 가서 하시겠다는데 거기 앞에 가서 내리 그냥 몇 달을 밤새도록 틀어놔가지고 우리 김정수 여사님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을 저한테도 하시던데 그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욕망이나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가해하면 그걸 막고 규제하고 조정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고 국가인 것이죠. 근데 이 국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 아니면 남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죠. 뭐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지난 대선 때 애 많이 쓰시고 총력을 다해 주셨는데 결과는 그 차이가 크든 작든 패했고 제가 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은 제가 가장 크죠. 아닙니다. 그 책임은 제가 가장 크게 맞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장수가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거죠. 모두들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끝은 아니죠. 뭐 인생은 계속 되는 거고 또 여전히 삶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꿈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가지는 의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명색이 1인 1표, 재벌 회장도 한 표, 노숙자도 한 표,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다 한 표, 똑같은 한 표고 세상에 약간 이런 비정상적인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인 게 분명한데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행복하겠다. 그냥 공정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세상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인데 이 비정상적인 몇몇이 기득권을 남용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다가 왜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질까?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원인은 뭐 우리가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벽 중에 하나다. 그것조차도 기득권의 일부다. 원망할 게 아니라 이겨야 될 상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역시 우리에게 있다. 정치하는 우리에게 있다.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들의 기존의 권력을 또는 지위나 부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좀 바꿔서 대다수의 상식적인 그리고 열심히 정말 규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꿈을 가질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데 그게 저는 우리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믿지 못하거나 신뢰를 잃거나 또 그러지 않게 만들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믿고
도구로 잘 쓰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상식적인 사회로 갈 수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너나 저쪽이나 똑같아, 뭐 여기를 우리가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선택받지 못했다. 벽이 있어서 분리해서 억울하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인 것이고, 그 벽조차 넘을 수 있을 만큼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부족했다. 그 점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신뢰와 기대와 사랑을 받도록, 그냥 당장 닥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당도 좀 영남에서도 지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다른 각각의 영역에서도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아니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을 써놨던데, 위기를 기회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말 미약한 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뭐 솔직히 조직이 있거나, 뭐 후광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사실 가진 게 별로 없는, 저렇게 엄청난 정말 비난의 폭격,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쫙 살아났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거됐어도 한참 전에 제거됐어야 될, 결코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영역에서 이쁘게 봐줄 수 없는,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순리라고 하는 게 있다. 순리. 마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흐름 자체를 보고 의지하는, 강물의 큰 흐름 자체를 보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강물 위에 물결, 파도를 보고 반응하는 정치도 있죠. 저는 가능하면 파도나 포말이나 물결이나 가능하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보지 않는다기보다는 중요하게 여기지 말자. 흐름을 믿자.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자. 그리고 자연 법칙을 믿자. 심지어 자연 법칙은 뭐냐면, 저도 이제 일종의 자기 최면이랄까,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견뎌내려면. 그래서 제가 믿게 된 게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과유불급. 만약에 누군가가 부당한 공격을 가했을 때 왜 이렇게 하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나 부당하다는 것 속에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지나치게 과잉해서 작용이 일어나면 그 과잉한 만큼의 반작용이 있는 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순리에 어긋나는 과한 것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반작용이 있다. 소위 정치권이 잘 쓰는 역풍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과한 공격이나 과한 억압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나 보다 이 안에. 그래서 그걸 기회를 열심히 찾아내죠. 제가 가진 그 자체 힘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한 공격이, 과한 억압이 있으면 그 안에 분명히 이
반작용을 할 기회가 있다는 걸 보고 열심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키워서 마치 유도 선수가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왔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단면이 아니고 하나의 단면이 매우 복합적이다. 이 사회 현상은, 특히 인간 문제는. 그래서 원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적 요인과 위기적 요인이 공존하는데 위기적 요인이 좀 많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서 키우고 위기 요인을 최소화해서 줄이면 기회로 바뀌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마구 쏟아지고 정말 폭풍우가 몰아쳐도 저 안에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믿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사람들을 기득권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죠. 왜냐하면 양은 동일하니까.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가지는 거죠. 그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실 그 위기를 밟고 올라서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나 이 위기에 우리가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그 기회를 키워서 새로운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거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고 우리 민주당이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이다. 여기 함께 계신 의원님들이 할 일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을. 네? 그래서 제가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세옹지마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세옹지마 말을 잃었다고 슬퍼했더니 나가지고 새끼를 배가 들어오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필 규정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 만들어보자. 우리 개인들로서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진 권력의 일부를 떼서 누군가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맡겨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 더 안전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정치의 역할을 잘하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고요. 그리고 정치는 원래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 정치의 본래적인 모습은 그야말로 개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은 세상. 개혁이 파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더 낫게 바꾸는 것. 더 낫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덜 나은 상태에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 보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뜻이어서 동일한 양의 저항과 반발을 수반하죠. 그걸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조정하고 안 되면 국민이 맡긴 힘으로 하라고 정치 권력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통해서 억강부약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꼭 만드는 것이 제 꿈인데 여러분도 함께 하겠죠? 네, 오늘은 저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명색이 토크 콘서트라는데 네? 연설회가 아니고 네, 노래 저는 노래 잘 못합니다. 저한테 노래 시키지 말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 따로 모여가지고 한번 기회가 될 때 하도록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뭐 저도 의견을 덧붙일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콘서트니까 그거 준비했겠죠? 네, 그거 준비했을 테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무슨 얘기 대학 강의관도 아닌데 뭐 서로 공부하려고 온 거 아니죠? 네, 공부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서로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수가 좀 많아서 그런지 덥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그죠? 네. 그 사진 진짜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사진도 좀 찍고 그러려면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의견 좀 듣는 거 시간 잠깐 가지고 또 더군다나 우리 또 최고위원 후보님도 오셨는데 1분씩만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이 좀 나중에 하죠. 좀 나중에 하고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 의견 혹시 뭐 미리 정하지는 않았을 거고 어떻게 하냐면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잘 해보시죠. 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더 안전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의 중심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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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신 분들 서로 앞에 계신 분 한 분, 뒤에 계신 분 한 분, 또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사이좋게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맨 앞에 계신 분 좀 이따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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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함 말씀하시고 잠깐만요. 성함 말씀하시고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왕조동에서 온 정성일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오늘 8월 15일을 맞이해가지고 과거사 국가폭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8월 15일은 해방일이지만 분단일의 시작이고요. 국가폭력의 시작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친일 반역자들의 신분 세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강도 통할 때 서북 청년단이 지금까지 살아서 2022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거사 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힐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전라남도 지역사를 초중고 교육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순신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순신이 임진전쟁, 정유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가 있었습니까? 호남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제 식민지하에서 호남 의병들이 이날을 지켰고, 그들이 학생 독립운동과 만주로 가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에 가르쳐야 되는지 준비를 했는데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되는데 이재명 의원님께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최근에 군부독재 치하에 싸우다가 수많은 희생자인데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지금 발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 번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고구절절히 맞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니까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여기 이쪽에, 네, 성명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의 보물, 나의 봄을 기다리는 최정숙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세 가지를 설명하시려면 1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9일 이곳 순천대학교에서 명쾌한 토크쇼를 하셨던 성남시장님을 지금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이 나라 절반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받으시는 자랑스러운 의원님으로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수 쳤어요. 제가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건 희망입니다. 오늘 토크쇼의 작은 타이틀이 더불어민주당 기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더불어민주 당원들과 윤석열을 선택한 수많은 후회하고 있는 시민들께 우리 의원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나
힘이 되는 비전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깨시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말씀드릴 거야. 뭐 저도 산더미처럼 많지만 이 말씀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어두운 계절이 시작됐지만 그리고 참 길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하지만 반드시 봄은 온다. 내일도 해가 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더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차이가 있겠죠. 함께 합시다 여러분. 네, 다음 분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지금 뭐 핸드폰 들고 계신 분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의원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여수에서 남자아이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원님과 같습니다. 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잼명인의 마을에서 개딸들이 이재명 의원님께 아빠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기분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를 벗어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항상 두 분들께서 귀엽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한번 이재명 의원님의 귀여운 그 표정 실시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어머 생각보다 키가 너무 크세요.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겠죠. 아이고 귀여워. 뭐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반갑다된 키도 커요. 저런이 아닙니다. 제가 주철원 의원님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주 의원님은 이만한 줄 알고 저는 요만한 줄 아는데 저는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대선 마지막 때쯤 또 대선 이후에 오히려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이유를 저도 나름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귀여워. 저는 무지하게 미워했거든요. 징그러워했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근데 일정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풀린 거죠. 처음에는 보니까 뭐 완전히 이상한 사람. 원래 사람이 미우면 다 미워요. 근데 생각이 바뀌면 다 이뻐 보이는 거죠. 콩깍지씨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제가 어쨌든 음해와 공격들을 워낙 많이 당했고 그걸 어쨌든 이겨내나왔지만 온몸에는 상처투성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씌우고 그런 게 현실이어서 아마 그걸 보고 한때 동조해서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네 해서 아마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면 더 짙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아마 저도 같은 경험을 아마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방송에서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도들이 군인을 이렇게 국가에 반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군인들을 살상한 그 사건으로 우리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그렇다니까 온 동네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제 입으로 이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안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의 그런 반인륜적 행위에 내가 동조했다. 요즘 말로 하면 2차 가해에 가담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인생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겁니다. 원래는 제가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어요. 판검사 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공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만큼이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마스크 벗는 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와서 지금 이미지 나빠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또 아까 손 많이 드시던데, 네, 여기 앞에 남자분, 네, 자기 소개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수에서 어부로서 이재명 의원님을 성남시장 대표에서 지지했던 박예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의원님 정책에서 저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지지자 입장에서요. 지지자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배를 타면서 뭐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뭐 이제 투자의 기재라 그럴까 뭐 사갖고 뭐 2, 3년 만에 팔은 적은 없고 하나도 다 10년이 넘어서 팔기도 하고 정리 현적이 있어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연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까지 허용을 하면서 그때 당시 그 임대주택 할 수 있는 그 법을 열어놨었거든요. 그때 우연찮게 제가 세종은 앞으로 나가 여수에만 살지 않고 후손들이 살 수 있게 해서 세종에다 집을 2채를 구입했습니다. 욕심하게. 그때 무리를 해가지고 아마 올베팅을 한 거죠. 나의 이제 이자 감당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 채무를 다 정리를 했지만서도 근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자님께서 이제 대통령 후보 되실 때 내가 아마 카톡에도 아마 그런 여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정부에서 장례를 5월 적에 저는 집을 사가지고 임대주택 그 사업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우리 이재명 후보자님은 이제 후보자가 되시면서 아주 뭐 집산 사람들 뭐 있는 제약 씌우는 거예요. 그때는 나라에서 했는데 나라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고래사나 이조사에서 가진 사람들을 제약 씌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뭐 20살 때 10,000원 들고 나와가지고 오늘날에는 이제 뭐 집도 1가구 3주택이 됐습니다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조금 있는 사람을 제약식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저 우리 선생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그렇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요. 사실 일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뭘 하면 그것도 어떻게 좀 나도 덕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닌 성인도 있겠죠. 근데 우리 부처님도요. 에? 자신의 그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 사막에 나가서 그 엄청난 수련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본질이에요. 욕망이 없으면 존속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예를 들면 기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이 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당연하죠. 문제는 그거를 적정한 선에서 억제 규제하는 게 바로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죠. 그걸 개인에게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업은 현재 있는 규정을 지키면서도 돈을 벌지만 그 규정을 어기고라도 돈을 벌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재가 약하면 제재를 감수하는데 비용이 1억이다. 돈은 100억을 벌 수 있다. 그럼 제재를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을 비난하면 안 돼요. 너 나쁜 사람. 그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죠. 100억을 벌면, 부정하게 100억을 벌면 1000억을 날린다. 이 소위 징벌배상이죠. 내가 이거 뭐 제품을 만들어서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돈벌이가 될 수 있어 라고 믿어서 물건을 팔아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한 배상은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3억 정도를 넘지 않을 텐데 이럴 때는 3천억 1조 원 이렇게 배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1가구 다주택 문제도
제가 개인을 비난한 바가 없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일정한 제도화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제도 속에서 활동한 국민들을 비난하는 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주택자를 비난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돈 버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는데 저도 집 더 사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안 한 거죠. 돈이 없어도 안 했어,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오해시고요. 이제 저는 그런 우리 민주당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그런 생각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거든요.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적대감이 있어서 없는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거기 깔려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특히 수도권 서울은 더 심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를 경시하거나 돈 버는 거를 아니면 뭐 죄악시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합리적 경쟁을 하도록 정치와 국가가 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한 이유는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더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정부 혜택에서 배제하냐? 재난지원금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없는 사람 도와주는 복지정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위로해드리고 골목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그거 왜 부자를 빼냐? 세금 많이 낸 것도 억울할 수 있는데 왜 뺍니까? 그렇죠? 사회 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 우리가 부자를 배제하는 당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어떤 정당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 부자라고 상류층이라고 빼지 말자. 다 하되 다만 진보적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낮게 바꾸는 개혁적 대중정당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연설에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한 노력,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그걸 죄악시하지 않는다. 주어진 체제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경제하고 돈을 버는 거 권장하고 거기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 칭찬해주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생각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오해를 푸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네. 잠깐만요. 또 저기 남자분 이제 두 분만. 내가 한 말씀. 우리 어르신. 네네네. 지금 누가? 다음 먼저 마지막에 하시고 하십시오. 마지막. 우리 어르신 마지막으로. 예,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솔직히 밤새도 끝이 없어요. 예, 저는 여수에서 온 여수 청년 김석환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의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청년과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화끈한 해결 방법이 있으면 지금까지 제가 하라고 놔두지 않았겠죠. 네, 세상 일이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거죠. 다 이해하시겠지만 청년의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고 또는 저출생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다 뿌리를 들어가 보면 딱 한 개에서 나옵니다. 희망이 없다는 데서 나오는 거죠. 너무 불평등하다. 누군가는 봄에 논에 뿌릴 벽시도 없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창고에다가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썩고 쥐가 먹고 있는 상황 비슷한 거죠. 우리가 가진 자원이 고루, 똑같지는 아니지만 고루 배분돼야 뭐 예를 들면 저기 다락밭에 다락문에도 씨를 뿌리면 조금이라도 소출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부자의 창고에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썩어 나갈 뿐이잖아요.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방의 소멸 위험, 청년의 위기, 또 저출생 이건 사실은 다 똑같은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언젠가는 할 수 없이 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보다 조금 앞서 나가면 엄청난 기회를 누리겠지만 뒤에 쳐져가지고 할 수 없이 질질질질 끌려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요걸 바꾸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스퍼트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앞서야 됩니다. 근데 앞서면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미국이 쓰는 전략이 그거잖아요. 살짝 앞서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건데, 저는 이 국토 균형 발전에 지방의 소멸을 막는 거 정말로 중요한 과제고, 그 속에서 청년들은 지방 청년은 더 어렵고, 지방의 산업 기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방법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고, 방법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결단의 문제입니다. 국가 자원을 어디에 주로 배분할 거냐죠. 국가 자원 배분에 대한 결단은 누가 합니까? 결국 집권 세력이 하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는 의대라도 하나 만들어 보자 하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그 몇십 명 한번 해보려고. 반도체 학과는 그거 몇 배, 10배가 넘겠죠. 그걸 왜 수도권에다 합니까? 수도권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만들면 지방에 있는 공대 반도체 관련된 학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져 버리겠죠. 지금 그나마 그 지방에서 버티는 게 전자공학과들입니다. 왜냐면 취업이 잘 되니까. 근데 수도권에 그걸 증설을 해가지고 거기다 증원해주면 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의 문제인 거죠. 제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완전히 이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화석연료 써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없어요. 수출도 안 됩니다. 이제 유럽에 수출하면 너 탄소 발생을 얼마 시켰지? 그 차액만큼 전부 다 상품에다 부과를 하면 국부 유출이 돼요. 우리는 탄소 마시면서 생고생하고 그 고생의 대가를 유럽에다가 미국에다가 지불해야 됩니다. 경쟁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태양, 바람. 어디 있어요, 어디? 바로 서남해안입니다. 서남해안. 호남이죠. 그래서 결국, 울산도, 거기는 섬 같은 게 얕은 바다가 없으니까, 시내에다가 밑에 철주로 가가지고 해상풍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해상풍력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죠? 왜냐면 나가면 지천으로 널렸어요. 그 신안군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라고 그러죠? 군 중에. 이유가 뭐예요? 1년에 250만 원 가구당 햇빛연금, 태양광 발전을 주민들이 직접 일부 운영하면서 그 생긴 수익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액수가 25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좀 뭐 한 500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인구들이 막 이사를 오고 있어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30대, 제가 듣기로는 30대가 오면은 그냥 바로 지급해주고 40대는 1년 기다려야 되고 50대가 오면 2년 기다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해놨다더라고요. 많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거기가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풍력 발전을 해내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될 텐데, 문제는 신안군 같은 데서 에너지 발전을 많이 해도 어디다가 팝니까? 바로 그게 문제죠. 지금 이미 유럽에는 원자력보다도